다음 연재는 그 울산의대 박주연 교수님께서 그 UDS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박주연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뭐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현재 아산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배우장의학회, 뭐 남성과학회, 노인요양학회 등에서 활발한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Indication of Urodynamic Study라고 해서 사실은 강의 초반에 먼저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강의들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순서가 가장 뒤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오늘 강의는 일단 그래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 전반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실무자들 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번 뭐 새롭게 저희 비뇨기과 팀에 합류하셨거나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의 인디케이션 그리고 이제 사실은 뒷부분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유로데믹 블레더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확인을 하고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지만 비디오 EDS는 어떨 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E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저희 아산병원에서 허경욱 간호사님이 많이 이제 저 UDS 검사 담당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 UDS를 해보자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환자를 꼭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디오 UDS를 하면 더 정확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막상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뭐 물론 이제 수가는 더 받을 수 있지만 노력 대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그 기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환자에서는 비디오 EDS를 좀 하는 게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UDS는 처음에 1800년도에 블레드 프레셔와 유린 플로우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기술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53년도에 유로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요 데이비스라는 그 박사님이 만들었던 그런 UDS 기계 모형인데 뭐 딱 봐도 뭐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프레셔를 통해서 방광의 어떤 그런 생리적 기능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아마 새롭고 뭐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어느 그런 기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70년도에 바테스 등이 이제 블레더는 방광이라는 거는 unreliable한 위트니스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고령 환자에서 인컨티너스가 있는 환자에서 UDS를 시행했을 때 어쩔 때는 이제 UDS를 하면서 증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인컨티너스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블레더라는 게 unreliable witness,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UDS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많이 경험을 하시지만 임상적으로는 분명히 인컨티넌스가 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또 인컨티넌스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인컨티넌스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뭔가 이렇게 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그 오랫동안의 임상적인 경험 그리고 기계적인 발달 그리고 생리의학적인 그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UDS라는 그런 검사가 체계화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UDS는 먼저 이제 프리루플로메트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프리루플로메트리에서의 어떤 그런 그런 스트림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환자가 어떻게 소변을 보는 그런 패턴들을 먼저 좀 미리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필링 시스토메트리,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 그리고 이제 유레스럴 프레셔 프로파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플로로스코피를 함께 사용했을 때 비디오 유로다이내믹스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대병원 제가 근무했던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유로 테이블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환자 보이딩 할 때 굉장히 쉽게 사실 이제 서서 소변을 볼 수 있으면 더 소변이 잘 봐지고 이렇게 약간 침대를 기울여서 또 하게 되면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긴장이 잘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소변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장비를 잘 갖춰놓고 이제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옛날에 오순준 교수님께서 근데 같이 이제 근무했었던 그때 이제 앰뷸러터리 UDS도 막 그런 개념들도 갖고 오시고 실제로 장비를 장착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검사를 또 시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턴 때 처음 이제 보라의 병원 인턴을 하면서 UDS 검사를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간호조무사 이제 보라의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무슨 장롱 같은 데서 막 장비를 꺼내면 그 장비를 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같이 이제 환자를 두고 뭐 셋제로요 하면은 셋제로를 맞추고 제로잉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검사를 했었었고, 사실 정확한 검사는 아니었었고,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CLPP가 그 120 그게 기준이 나와야지 뭐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입문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이던트로 근무할 때쯤에는 이제 레이던트들이 검사하는 게 한계가 있고 부정확하니까 이제 실무자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검사를 하는데 또 소아 UDS는 레이던트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아에서도 검사를 좀 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사를 직접 또 많이 좀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노멀 믹추에이션 사이클이라고 하면 방광이 필링이 되고 뭐 센스를 느끼고 그다음에 노멀 디자이어가 생기고 나서 이제 유리네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유리네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스핑터가 이제 조여지고 펴지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진행이 되는 게 노멀 믹추에이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 뉴럴 트랙의 펑션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스토리지와 보이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하는 과정 중에는 당연히 프레셔가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블래더는 스테이블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핑터는 잘 조여져 있어야 되고요. 필링은 그 소변이 차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감각이 너무 무뎌도도 안 되고 너무 예민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블래더가 차는 과정 중에 어퍼 트랙으로 유린이 리플럭스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퍼 트랙의 프레셔는 굉장히 낮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딩을 할 때는 소변을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이제 있으면서 보이딩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트루스 머슬이 이제 컨트랙션 하면서 보이딩이 시작이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볼런터리 스핑터를 릴렉세이션을 하게 되고 스트림이 파워풀하게 나오고 레디얼 륨이 남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디트루스 컨트랙터와 페이플로우 머슬 간의 어떤 그런 릴렉세이션 코디네이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옵티멀한 그런 보이딩 과정 그리고 블레드의 펑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런 검사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프레셔 볼륨 차트를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유로플로메트리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로 할 수 있으며, 좀 더 이제 나아가는 인베이시브한 검사로서 필링 시스터메트리 그리고 UPP 같은 검사들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로다이내믹 스터디를 시행하게 되는 원인도 이 부분에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스토리지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보이딩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때 각각 UDS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주로는 이제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에서 저희가 이제 UDS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OAB 웻 혹은 이제 OAB 드라이어도 카패시티가 굉장히 감소된 그런 환자에서 UDS를 하게 되고요.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졌거나 베지코 유레스럴 리플럭스가 이제 성인이나 소아에서 발생했을 때, 그리고 반복적인 인터스탈 시스타이시스 혹은 이제 인플라메이션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혹시 이게 아나토미컬한 문제가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CT도 찍어보지만 또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리플럭스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다이비티큘럼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건 아닌가 같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딩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BPH가 있다거나 혹은 펠빅 오르간 프롤랩스, 유레스럴 스트릭처 등의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이 경우들이 다 수술적 그 UDS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대개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면 이게 이리버서블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리버서블한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 전의 상태를 조금 더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UDS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을 때에도 저희가 UDS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로젠 플레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코드 인저리의 레벨에 따라서 스토리지 심텀이 더 먼저 나타나는지 혹은 보이딩 심텀이 더 먼저 나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UDS 검사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 UDS 검사라는 게 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이제 UDS 검사를 함으로써 결정을 한다거나 결국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치료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바꾼다거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UDS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돼 있고 뭔가 이렇게 분명히 제대로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된다고 하면 UDS 검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시점에 환자의 어떤 배뇨 상태나 방광 기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UDS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UDS 검사 한 번이 모든 걸 사실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사실 그 UDS 검사라는 거는 방광의 사진을 한번 찰칵 찍어가지고 보는 거랑 비슷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냥 단 한 장면만 보고서 웃고 있는 모습만 보고서 이 사람이 행복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반복적인 검사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UDS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의 어떤 그런 심텀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프리퀀시 볼륨 차트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스코픽 이그젠까지도 같이 해서 인베이시브한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UDS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고 이제 인디케이션에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UDS 검사가 간단한 검사가 아니고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검사고 환자가 이제 힘들어하고 또 검사라는 검사자도 힘든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유로다이내믹 스터디가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인베이시브 하지만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다고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하죠.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UTI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환자가 검사하고 나서 이제 UTI나 혹은 APN이 발생한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UDS 검사라는 게 이제 방광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냅샷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검사 한 번만 그리고 그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베시풀 블레더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방광이 수줍음을 타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 그 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UDS 이제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진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이제 먼저 우리가 UDS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컨티넌스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인컨티넌스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제 예측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뭐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뭐 다른 것도 한 거 없고 뭐 DM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런 식인데 도대체 왜 인컨티넌스를 얘기하는 걸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UDS 검사가 방광에 대한 어떤 그 기능 혹은 이제 뭐 비디오 U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플로우도 이제 스트림도 저희가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인컨티넌스가 실제 그런 펑셔널한 인컨티넌스가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베지코 바지나 휘스툴러 같은 것들이 이제 이아트로제닉하게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인베이시브한 서저리 인터벤션을 고려할 때 가령 이제 비오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 막상 UDS 검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옵스트럭션이 없게 나오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환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도 UDS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판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는 UDS가 이제 검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장 우선되는 문제를 하나 이제 먼저 해결하기 전에 유로다이내믹 스터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가령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믹스드 유리너리 인컨티넌스 같은 경우에 DO가 더 심한 건지 혹은 이제 CLPP 그러니까 SUA가 더 심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점검해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가 아주 심하게 같이 있으면서 SUA도 있을 때 먼저는 약을 먼저 좀 쓰면서 상황을 보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가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DO가 있어서 약을 이제 어차피 써야 될 그런 환자라고 하면 DO가 있을 때 약을 좀 써보면서 혹시라도 SUA도 좀 호전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리커런트한 인컨티넌스가 있든지 누럴지 패솔로지가 있든지 혹은 이전에 펠빅 서저리를 받았다든지 하는 환자에서 환자가 배뇨 증상을 호소할 때 그럴 때 이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를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컨티넌스와 관련해서 리커런트 인컨티넌스가 이제 있는 환자가 수술을 이제 계획했을 때, 그리고 어지 인컨티넌스, 스트레스 인컨티넌스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인컨티넌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레지듀얼 볼륨이 있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보이딩 프로블럼이 같이 있을 때, 그리고 파킨슨이나 혹은 CVA 같은 그런 뉴럴지 디지즈가 있을 때, 그리고 증상하고 그런 환자가 호소하는 그 심텀이 잘 맞지 않을 때, 그리고 펠빅 오르간 플로레스가 같이 있는 인컨티넌스 환자에서 UDS는 이제 저희가 시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블레드 아울렛, 그러니까 여성에서는 이제 그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레드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에서 그 최소한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만이라도 같이 해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고요. 누르젠 블레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커질 페어드 페이션트에서는 다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아에서 보이딩 디스펑션을 함께 호소하는 환자, 그리고 이제 대변이 뭐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이 없는 환자라고 하면 UDS 검사를 시행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SOA 환자에서는 이제 UDS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루틴하게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꼭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컨티넌스, 그다음에 이제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 그럼 뉴로제닉 블레더, 그리고 칠드런, 그러니까 소아 환자에서 이제 유로다이너믹 스터디를 시행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진단이 좀 애매하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환자에서는 이런 경우가 꼭 아니더라도 UDS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과에서 무슨 수술을 하기 전에 루틴하게 UDS를 해야 되나,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검사의 어떤 가치를 고려해서 예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치료를 앞두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 앞에도 아마 언급이 좀 있었겠지만은 환자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검사하는 것들이 협조가 잘 안 되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거동도 잘 안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환자 침대에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카테테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환자도 이제 아쉽게도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레스라 스트릭처가 있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그 홀스루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유레스라는 괜찮은데도 그 팁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서 이제 그 UDS를 검사를 할 수 없고, 컨커런트한 UTI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할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UDS 검사를 해도 치료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요새 그 자가 도뇨 처방전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꼭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꼭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뭐 검사를 못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못한다고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면 그거 갖고 자가도뇨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그런 생각. 저도 아직은 좀 배우고 있는 고민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 뉴로제닉 혹은 논 뉴로제닉,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다양한 질환들에서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런 치료로서 그러니까 특히 수술적 치료 전에 이제 시행하는 검사가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가 이제 사실 다음 시간에 나올 건 제가 좀 준비를 이게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유로다이나믹 블레드에서 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가 중요한가 요 언급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뉴로제닉 블레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열거가 되고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디트루스 액티비티나 블레더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이제 스무스 머슬 스핑터,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 머슬 스핑터의 어떤 그런 그 질환에서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요약해서 써놨지만 신경손상 부위에 따라서 이 방광 수축력이나 유순도, 또 요도 괄약근 조절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또 이제 그게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정도가 심하냐 혹은 경하냐에 따라서도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합병증도 달라지고 치료 여부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뉴로제닉 블레더 환자에서는 유로다이나믹 스터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UDS 검사를 해보면 디투스 액티비티가 전혀 없는 그런 환자들도 꽤 많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실무자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지만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디투스 그러니까 아예 A 컨트랙타일 블레더는 그냥 쉽게 생각보다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언더액티브 블레더라고 이제 저희가 디투스 언더액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까다로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딩을 또 어느 정도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렇게 그냥 두다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외래진료 볼 때도 분명 UDS 결과만 보면은 소변을 못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레디얼 유린 볼륨이 한 100에서 150 정도로 그냥 너무 많지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굳이 CIC를 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히나 뉴로제닉 블레더 환자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혹은 이제 대변과 관련된 그런 그 대변 요소들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환자의 컨디션이나 대변 요소 종합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다양해지고 또 합병증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UDS 검사를 고려하고 또 환자의 증상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뉴로제닉 블레더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뒷시간에 나올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뉴로제닉 블레더 특히나 이제 뉴로제닉 블레더에서 이 유로다이나믹 스터디가 어떤 치료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UDS 검사가 특히나 뉴로제닉 블레더 환자에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뉴로제닉 블레더 환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팔로우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이제 ETR 반응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해야지 정확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었다 해서 바로 그냥 UDS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개월 정도 심부관 반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그런 다음에 UDS 검사를 시행을 해야지 정확하게 하부 요로는 어떤지 상부 요로는 어떤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레귤러 인터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레귤러 인터벌이라는 게 그냥 레귤러 인터벌은 아니고요. 환자의 증상에 뭔가 좀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UTI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UDS 검사를 언제 할지 보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알류 체크라든지 보이딩 플로우라든지 뭐 프리컨트 볼륨 차트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뉴로제닉 블레더 환자에서 이런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퍼 트랙의 데미지를 막고 노멀 레날 펑션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제닉 블레더에 대한 얘기 그냥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 이거는 예전에 그 UDS 워크숍에서 사용했던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인컨티넌스가 발생을 했었고 DLPP가 이제 55로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퍼트랙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서 블레드 컴플라이언스를 낮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약을 좀 쓰게 되는데 또 약을 쓰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보이딩을 못 하니까 CIC를 해야 될 수 있고 네, 약을 쓰면서 뭐 인컨티넌스가 더 심해진다거나 혹은 이제 보이딩을 아예 못 하거나 그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블레드 오그멘테이션까지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디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UDS냐 그냥 이제 일반적인 UDS 트레디셔널 UDS냐라고 보면은 뭐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겁니다. Improve Diagnostic Accuracy 목적에서 비디오 UDS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여기 이제 언급들은 뭐 비디오 UDS가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런 비디오 UDS가 당연히 검사 툴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는 당연히 더 정확하고 잘 볼 수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이득이냐 요거 또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비디오 UDS가 도움이 되는데 언제 그런 비디오 UDS라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블레드 넥 옵스트럭션이 의심될 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로데믹 블레더가 그러니까 있으면서 리스크, 그러니까 어퍼트랙 데미지의 리스크가 이제 의심되는 환자, 특히 이제 뉴로데믹 블레더가 있으면서 인컨티넌스가 있다든지 또 그 보이드 볼륨이 굉장히 좀 작다든지 이런 환자들에서는 어퍼트랙의 데미지가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비디오 EDS를 같이 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나서 리텐션이 많다든지, 그리고 이제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에서 도무지 이제 원인을 잘 찾지 못하겠는 그런 이제 진단이 좀 어려운 환자에서도 비디오 EDS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블레드넥 컨트랙처, 그러니까 블레드넥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에서 EDS 검사를 비디오 EDS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좀 나타나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드넥 컨트랙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DST가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었고, 유레스럴 다이베티큘럼이 이제 보이는 그런 환자도 있었었고, 그래서 비디오 EDS 검사가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검사를 해도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아산병원에 오고 나서 그 프로스테텍토미 이후에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 있지 않나 해서 처음에 전부 다 BDS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이제 블레더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조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봐도 이게 정말 인컨티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안 미치는 건지 제가 뭐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꼭 필요한 상황에서 비디오 EDS를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퍼실리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실제로 그 TA 이후에 26세 남자에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었고 CIC를 유지하는 환자에서 인컨티넌스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DO가 이렇게 페이직하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직하게 크게 나타나는데 DO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EMG가 같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DST가 발생하면서 DO가 있으면서 인컨티넌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쥐었다가 쉴 때 소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디트루스 프레셔도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스핑터 때문에도 올라가게 되면서 그 경우에 이제 어퍼트랙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DST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DAPP나 이런 개념들을 보게 되는데, 요거 슬라이드 보여드린 거는 근데 요것만 갖고 보면 EMG만 갖고 보면은 잘 알기가 어려워서 DST가 의심되는 그런 환자에서는 이제 비디오 EDS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리를 참 잘 해주셨는데요. 플로어에서 본 연재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뭐 간단한 질문과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일단 질문 먼저 드리자면, 그러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비디오 EDS를 한다면 적응증을 어떤 환자를 위주로 어떤 걸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비디오 E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는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 보통은 저희가 저것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런트 UTI가 있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좀 알 수 없는 타입의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에서 CT를 같이 찍거든요. CT 우로그래피를 같이 찍는데 보이딩 하면서 그러니까 인컨티넌스 양상이 조금 이제 그 환자가 기술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드 다이베티큘럼이 이제 확연하게 보인다거나 혹은 유레스럴 다이베티큘럼이 이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SUI나 혹은 그런 뭐 BPH 환자에서는 비디오 EDS를 하지 않고요. 뉴로데믹 블레더에서 인컨티넌스가 동반되어 있고 리커런트 UTI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런 환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수술 병력이 있었던 환자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인컨티넌스를 같이 호소하는 환자라면 비디오 EDS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의심을 해서 해봐도 근데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의 검사로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UDS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만 UDS 검사 이외에 임상적으로 이제 의심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비디오 UDS는 한 번 해서 뭔가 좀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VCUG를 한 번 더 하고 VCUG 그냥 찍으면 또 어퍼 트랙만 너무 많이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코멘트로 이제 유레스라 쪽에서 스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해서 그것만도 한번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 제목 인디케이션 오브 UDS라는 강의를 이렇게 의뢰를 드릴 때 저희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강의를 의뢰를 드렸었냐면 이제 교수가 이거 이제 UDS라는 오더를 내서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검사를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아주 엑스퍼트 분들은 이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환자에서 이 교수님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캐치하겠지만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이번 세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